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무원 항수사 강의하고 있는 김덕 선생입니다. 제 목소리가 좀 멋있지 죄송합니다. 이게 맨날 수업을 하면서 문제를 풀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개그 코드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문제풀이를 하다 보면 이놈의 개그 코드를 발휘할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가끔 이렇게 인사말로라도 좀 재밌는 말을 해보자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봐줄지 모르겠네요. 살려주세요. 자, 제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 웃으면서 밝게 합시다. 밝게 해주세요. 부탁. 자, 오늘은 조선 사회사입니다. 사회사는 여러분 생각보다 좀 내용이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어떤 흐름이 있다기보단 딱딱 끊어지거든요. 특히나 조선 사회사에서는 의외로 되게 강조한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 그 책의 키포인트도 보시면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사회사는 신분제의 변동, 특히 신분의 변동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여성의 지위 문제라든가 향촌 질서의 변화라든가 특히나 조선 사회사에서 맨 마지막에 조선 후기에 등장하는 천주교 서학의 등장과 거기에 따른 조선 사회의 변화, 이거는 이제 근대사하고도 이어지니까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특히 조선의 후기에 나타나는 밀란, 임술농민봉기 같은 밀란들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많으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쭉쭉쭉 저랑 같이 보시죠. 자, 문제 보시겠습니다. 조선 후기 신분제와 그 변동입니다. 자, 조선 전기의 신분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일단 공노비는 유해잡직으로 불리는 하급 기술관직을 가질 수 있었다. 네. 그러니까 유해잡직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조선의 그 관료 양반 계급을 종 1품부터 9품까지의 관품직을 우리가 보통 이제 문관과 무관의 종 1품부터 9품까지의 관직을 우리가 유내직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문반과 무반의 정 1품, 종 1품 이렇게 해서 1에서 9품까지의 관직을 뭐라고 하면 유내직 이렇게 합니다. 유외직, 유내직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유내직이라고 하는데 이게 아닌 직종들을 유외직 그런 겁니다. 보통 이제 하급 관료라든가 하급 기술 관료들이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공노비는 공노비만 노비 신분 자체가 공식적으로 공교육이 안 됩니다. 공교육을 안 해줘요. 그 다음에 공노비가 아니라 노비는 과거에 응시하는 것도 불가합니다. 과거에 응시하는 것도 불가해요. 하지만 일부 공노비의 경우에만 일부 하급 기술관직을 가질 수 있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한 7품 관직까지 올라가는 케이스도 있긴 있는데 좀 되게 예외적인 경우죠. 유해 잡직을 제수받아서 최고로 정칠품까지 품계를 받는 케이스도 있지만 굉장히 예외적인 케이스. 대장금 같은 거에서 보면 이면식 아저씨가 궁중에서 쓰는 술을 납품하죠. 이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서얼은 경국대전에 의해 문광시가 가능했지만 실제로는 제어받았다. 문광시 가능하지 않습니다. 서얼은 문광시가 가능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서얼 자체가 보통 정부인이 아닌 첩의 자식들을 서얼이라고 하는데 여자가 양인인 케이스, 양인 첩의 자식을 우리가 보통 서자 이렇게 얘기해요. 서라고 하고 천인 첩의 자식을 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합쳐서 서얼이라고 부르는 거죠. 서얼. 그 다음에 묵과라든가 서얼 같은 경우는 묵과라든가 잡과 같은 것에는 응시할 수 있었습니다. 묵과나 잡과 등에는 응시할 수 있었는데, 그리고 서얼은 제사라든가 상속에서도 굉장히 큰 차별을 받았죠. 그 다음에 3번 지위가 높은 문무관원의 자손에게는 음서와 대가 등의 혜택이 줬다.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음서는 뭔지 아시죠? 고려시대의 음서와는 좀 다르지만 고려시대 음서는 5품 이상의 관직을 가진 사람의 자녀 혹은 손자, 사위, 조카 등등등에 대해서 관직을 주는 것을 음서라고 하는데 조선시대에는 2품 이상의 고위 관직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는
고위관직을 가진 사람의 직전 자제에게만 주는 것을 음서라고 표현을 합니다. 문음이라고 합니다. 문음. 물론 문음을 통해서는 어느 정도 이상은 못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음으로 올라간 사람들의 자제들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문음을 통해서 그 관직에 등용된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계속 과거 시험을 보려고 하죠. 그 다음에 퇴직 관리로 정상품 이상의 당상관의 관직자들은 그 품계를 자기의 아들이나 혹은 동생이나 혹은 사위나 조카들에게 줄 수 있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퇴직 관리예요. 퇴직 관리가 자기에게 받은 품계를 자기에게 받은 그 별가된, 그러니까 자기의 그 관직 말고 벌가된 플러스된 관직을 받을 그 품계를 줄 수 있는 이 제도를 대가제라고 합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국영노동이 끝난 공장은 시장을 상대로 필요한 물품을 만들어 생산해서 이득을 취했다. 네, 이게 맞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답은 틀린 건 2번이 되겠죠.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자, 147번입니다. 다음은 울산의 호적을 분석한 표래요. 이 표에서 알 수 있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이 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양반호의 퍼센테이지가 점점 늘고 있다는 거랑 상민호는 되게 줄고 있다는 거, 노비가 굉장히 감소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구분하셔야 되는 시기가 있는데, 딱 1765년에서 1804년, 1800년도에 정조가 사망을 하니까요. 정조 사망 이후에 확 변하는 것들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노비 숫자 감소와는 더불어 1801년에 우리 순조 때 1800년에 정조가 사망합니다. 순조 때 공노비를 다 양인으로 풀어줍니다. 공노비 해방이 있습니다. 공노비 해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노비들이 상당수가 양인으로 풀리면서 퍼센테이지가 확 주는 거죠. 네, 여기겠네요. 여기 2.1%에서 0.92%로 노비 숫자가 확 줄어드는 상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 문제, 결과적으로 여기 문제들은 뭐냐면 양반수의 증가하고 양인수의 감소, 평민의 감소죠. 그 다음에 노비의 감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라고 얘기하는 신분제의 변동이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신분제의 변동이 주로 일어나는 상황. 신분제의 변동이 일어나는 상황이니까요. 영조 때 균역법은 1750년에 일어나는 제도입니다. 균역법은 1750년에 일어나는 제도. 그러니까 균역이라는 건 아시죠? 그 포의 징수를, 군역에 해당하는 포의 징수를 한 사람당 2포씩 냈는데 이거를 1포씩 내게 하는 제도를 균역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양민의 부담을 줄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 제도니까 이 신분제 변동을 막기 위해서고요. 그 다음에 순조 때 공노비 6만 명 해방한 거, 이것도 이 제도가 맞죠. 방금 말했지만 1801년에 한 거고요. 그리고 이 상민호의 감소로 인해서, 이 신분제 변동으로 양민수의 감소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세금 문제가 생겨죠. 그죠? 우리가 보통 이제 공납이나 그러니까 대동법을 하긴 하지만 공납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세금에서 감소 문제들이 생기는데, 이 문제를 궁극적으로 세금의 감소가 일어나고 이거는 이제 왕권의 약화로 이어지니까요. 이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균역법도 해봤고 공노비를 해방도 해봤지만, 사실은 궁극적으로 누가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양반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양반수가 인구 전체 비율의 약 한 65%, 67, 66% 정도를 차지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양반이 세금을 내야지만 이 세금 문제가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흥선대원군 흥선대원군 때 호포제를 실시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정조 때 신해통공은 상업진흥책이죠. 상업진흥책이니까 상업진흥책이므로 우리가 보통 신분제의 변동하고 사실 좀 무관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47번 문제입니다. 답은 2번이고요. 자, 나머지는 다 신분제 변동과 어느 정도 연관, 신분제 변동에 따른 세금 문제, 세금의 조세 징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데 이 신해통공은 딱히 연관성이 없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따질 수 있죠. 신해통공을 계기로 상민호가 늘었지 않았냐, 상민호가 감소하고 양반호가 늘은 데 기여한 거 아니냐라고 보시겠지만 정조의 등극 자체가 이 시대 이후라는 걸 보시면 양반호가 늘어나는 이유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거죠. 납속이라든가 공명첩 같은 다른 이유도 존재하는 거니까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죠. 150번이에요. 참고로 149번 문제도 되게 유사한 문제죠. 유사한 문제. 자, 150번입니다. 공은 17의 사역원 하나과에 합격해서 뜨드드드드드. 완함집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포인트는 사역원입니다. 사역원. 사역원은 역관을 기르는 거죠. 역관을 기르는 곳입니다. 역관을 기르는 곳. 그러니까 역관이라는 신분 계층은 우리가 보통 중인 계층에 들어가죠. 역관. 그죠? 역관은 중인 계층에 들어가는데 자 보십시다. 틈나면 성현의 책을 부지런히 연구해서 쉬는 날이 없었고 평생 고문을 좋아했고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굉장히 높은 성취를 거뒀어요. 학문적인 성취가 굉장히 높았는데 뭐 하지 못해요? 결과적으로 높았지만 그냥 중인이죠. 그죠? 높았지만 중인이죠. 중인 계층에 대해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옳은 거. 자, 이 역관 계급들은 특히 이 계시무역에 종사해서 많은 부를 축적한 건 맞아요. 이거 자체는 예스인데 뭐가 틀린 거예요? 이게 조선초는 아닙니다. 조선초는 보통 이 계시무역이 활발하게 되는 건 17세기 이후예요. 17세기 이후에 청나라와의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국경을 중심으로 허용된 공무역이 우리가 계시무역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조선 초기라고 보긴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관들이 계시무역에 종사해서 많은 부를 축적한 건 맞지만 조선 초기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조선 중기의 서원의 설립을 주도하고 성현들의 제사를 받은 건 누구예요? 양반 사족계층이죠. 양반 사족층들이죠.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역관에 대한 설명을 하고 볼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소총운동을 통해서 신분상승운동을 전개했다. 네, 이게 맞는 거죠. 위정척사운동을 주도한 거는 이제 개화기에 등장하는 개화사상을 갖고 있는 개화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소청운동이 뭔지 아시죠? 자, 그러니까 예를 거죠. 조선 후기에 왜 소총운동이 일어나는지를 잠깐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왜 일어나냐면 정조대에 가면 규장곽의 검서관으로 유득공이라든가 박재가 같은 사람들이 규장각의 검서관으로 온 이 규장각의 검서관이라는 건 사실은 되게 정조의 총애를 받는 자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관직 자체는 낮지만 왕에게 총애를 받고 굉장히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좋은 자리를 우리가 청요직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청요직으로 유득공 박재가 같은 서울 출신들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서울 출신들, 그러니까 신분적으로 따지면 서울도 중인이니까 서울 출신들은 뭘로 올라갈 수가 있게 됐는데, 네, 이제 주류 관직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됐는데 신분상 역관이라든가 의관 같은 중인 계층들은 중앙관직으로, 그러니까 학문도 되게 성취가 높고 한 사람들이지만 중앙관직으로 진출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여기에 대한 반발과 여기에 대한 여기에 대한 자극 이런 것들이 대규모 소총운동을 전개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물론 허용되진 않죠.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를 보시죠. 자, 농민보호정책과 법률 및 사법행정. 요런 데들이 문제가 좀 까탈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역사를 공부하실 때 어느 정도 흐름이라는 거를 주로 역사를 보고 공부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뜬금없는 거는 그래서 굉장히 풀기가 힘듭니다. 역사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 여기가 이게 뭔가 삐져나왔어요. 역사를 공부하실 때 그 흐름에 맞지 않는 부분들은 그래서 공부하기가 좀 되게 힘든데 이 사회사 파트에 특히 요 동네가 역사적인 흐름하고는 좀 무관하게 따로따로 나오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문제를 풀기가 힘든 파트예요. 그래서 한번 잘 보십시다. 이런 거예요. 법전이 편찬된 순서. 법전이 편찬된 순서. 자, 조선의 건국과 동시에 나오는 법전의 최초 법전은 조선 경국전입니다. 그러니까 태조 때 정도전이 만든 거죠. 태조 3년 1394년에 정도전이 만드는 조선 경국전.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이를테면 행정 업무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했던 책이죠. 그러다가 경제육전이라는 책을 조준에 의해서 태조 6년에 1397년에 조준에 의해서 경제육전이라는 책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 경제육전의 업그레이드 확장 보존판인 속육전이 나옵니다. 이거는 태종 때요. 태종 몇 년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 까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속육전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경국대전이 나오죠. 누구 때부터 시작해서? 세조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성종 때 완성되는 우리나라의 그 법률 체계 거의 집대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경국대전이 나오죠. 그러다가 이 경국대전의 업그레이드 확장판 혹은 뭐 다시 나오는 게 속대전입니다. 이거 영조 때 나와요. 영조 때 등장합니다. 속대전은. 그리고 이 속대전을 대전 통편이 이제 정조 때 나오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대전회통하고 육전조례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종 즉 흥선대원군 때 대전회통하고 육전조례가 나오게 되는 거죠.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순서가 틀리지 않은 거 뭐가 있을까요? 경국대전 다음에 뭐가 먼저예요? 대전통편보다는 속대전이 먼저죠. 요게 요렇게 가야죠. 그러니까 얘는 틀렸고요. 조선 경국전, 경국대전, 경제육전인데 요것도 경제육전이 먼저죠. 그다음에 경제육전, 경국대전, 대전통편, 속대전이 먼저죠. 이게 먼저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좀 짜증이 나는 문제입니다. 요 순서 잘 적으셔서 해설지에도 나와 있으니까요. 잘 적으셔서 기억해 주셨으면 해요. 경국대전, 속대전, 대전통편, 대전회통순. 그러니까 요거는 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죠? 앞에 속육전, 경제육전, 조선 경국전까지 이렇게 경속대대 경속대대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경속대대. 네, 앞 뒤에 것까지 외우셔야 되기 때문에. 자, 오케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시죠. 155번입니다. 다음은 어떤 책의 서문이래요. 이 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세조께서 옥쇄를 지고 나라를 중흥시키니 요건 딱 이제 뭐 하신 거냐면 우리가 이제 개유정난 얘기하는 겁니다. 개유정난. 나라를 중흥시켰다라고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일찍이 좌우신 애들이 만약에 뚜루룩. 자, 여기 네 번째 줄을 보시면 또 여러 번 내린 교지가 있어 법이 아름답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어리석고 둔한 관리들이 법을 받들어 시행함에 어두웠던 것은 질수록 그 목차와 전문이 너무 번잡하여 앞뒤가 서로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 책의 서문이니까 뭐예요?
네, 경국대전을 만들기 위한 서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국대전을 위해 만들기 위한 서문. 경국대전을 만들기 위한 서문. 그러니까 경국대전에서 맨 처음에 이제 만들어 건 호전하고 형전이 이제 세조 때 만들어지고 나중에 뒤에 맞으면 이제 성종 때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 책에 대한 설명이니까요. 2번 되겠습니다. 2번. 네. 여기서 뭐 규범서 국조 올해의 얘기는 아니죠. 그죠?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네, 나머지는 뭐 딱히 이건 뭐 워낙 딱 대놓고 답정 넣어 이러는 문제라서 네, 경국대전 얘기를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법 얘기가 계속 나온다는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의례서고요. 네. 국조부감은 뭐 말 그대로 국왕의 행적 기록한 거고 삼강의 행실도는 아시겠죠? 세종 때 만들어진 농사직설도 세종 때 만들어진 거고 자 기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가족제도입니다. 조선시대의 가족하고 고려시대의 가족은 특히나 조선시대의 가족제도는 언제하고 언제를 확 구분해서 보셔야 되냐면 조선 전기, 조선 초하고 조선 후기를 좀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조선 초는 거의 어디랑 비슷하냐면 조선 초의 가족제도 특히 여성의 지위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고려하고 다를 바가 없죠. 그러다가 조선 중기 넘어서 17세기 정도에 주자가래가 제대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조선의 가족제도가 굉장히 가부장제 중심적인 가족제도로 바뀌게 됩니다. 자, 옳은 겁니다. 호주의 부친, 그러니까 호적에는 부친, 조부, 중조부, 외조부를 기재했다. 보통 호적제도에는요. 호주하고 호주의 처 이 둘의 사조부요. 부친, 조부, 중조부, 고조부까지, 증조부, 그다음에 외조부, 엄마 아빠의 요렇게까지 적게 합니다. 그다음에 같이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동거인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연하겠지만 이건 내 거라고 보면 처하고 자녀하고 노비들, 그다음에 세경을 두고 딱으로 고용하는 머슴들까지도 적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호주의 주소, 나이, 성명, 본관 이런 것들도, 그다음에 뭐 직역 이런 것들도 적게 돼. 굉장히 자세하죠. 그러니까요. 호주의 조부 4대조를 기록한 거 맞고요. 그다음에 호적은요, 여러분. 호적은 남자만 적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당연하겠지만 그러니까 이상의 남성만 기록한 게 아니라 일단 처가 들어가잖아요. 처. 그죠? 그러니까 심지어 동거인까지도 적게 놔뒀으니까 당연히 남성만 기재했다는 건 틀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소유한 토지의 면적과 가액의 규모를 기재했다. 이거는요, 토지 면적하고 가옥은 호적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양안에 들어가야죠. 양안에. 토지 대장인 양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틀린 얘기고, 그 다음에 세종 때의 호적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인보제를 새로이 만들었다. 여러분, 인보제는 그러니까 10개의 가구 10호를 하나의 인보로 만들어 가지고 책임자를 선정을 해서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그 10가구의 인구 변동을 기록하게 해 놓은 거예요. 10가구의 인구 변동을 관청에다 신고하게끔 해 놓은 제도가 인보제인데, 10가구. 나중에 이게 이제 뭘로 바뀌어요? 나중에 세종 때 인보제는 태종 때 하는 거고요. 나중에 세종 때 이걸 뭘로 바꾼다? 5가구로. 오가작통법이라고 해서 바꾸죠. 예? 오가작통법으로 바꿔서, 그러니까 세종 때 인보제가 아니라 세종 때는 오가작통법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틀린 얘기죠. 그러니까 답은 1번입니다. 난이도가 꽤 있는 문제네요. 쉽지 않은 문제예요. 자, 157번입니다.
여말 선초 성리학의 도입으로 나타난 여기서 말이 페이크가 있죠? 페이크가 있어요. 조선 후기 사회의 풍습이에요. 조선 후기 사회의 풍습. 네, 조선 후기로 가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의 영향으로 인해 성리학의 영향으로 주자 가래가 등장을 하면서 철저히 가부장 중심적인 문화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부의 재가를 금지하고 연료 표창한 건 맞고요. 그놈의 연료문이 사람 많이 죽였죠. 그 다음에 재산 상속에서 장자 우대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찰 대신 집안에 가묘를 설치하고 남귀 여가혼이 점차 축소되면서 친형제로 전환돼요. 친형제라는 말을 들으니까 여러분 헷갈릴 수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며느리죠, 며느리. 여자가 집에 들어와 사는 그러니까 시집살이죠, 시집살이가 전환돼 시집살이로 들어오게 되고 사찰 대신에 집안에 가묘를 설치해서 영정을 봉안해서 제사를 지냈다. 집안에 가묘를 드리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집안에 사당을 세우죠. 집안에 사당을 따로 세우죠. 그죠? 그리고 그다음에 가묘, 그러니까 집안의 가묘, 사찰이 아니라 가묘는 집안의 재상을 지내는 공간은 맞는데 영정이 아니죠. 영정. 얼굴 그림이 아니라 뭐요? 위패를 모시는 거죠. 그 사람의 이름을 써놓은 신주를 모시는 것을 모셔도 제대로 얼굴 그림 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틀렸어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네, 자, 향촌 질서의 변화입니다. 15세기 조선 전기의 향촌사회 조직과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사창제는 자체적 규율제도다. 이거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입니다. 사족은 그들의 총회인 향회를 통해서 결석을 다지고 지방회를 통제했다. 이것도 맞는 얘기. 네, 사족이 향회, 예, 지방 사족들의 모임이죠. 그 다음에 서원은 향촌사립을 결집. 이것도 맞는 얘기. 자, 총액제에 의한 지방 재정 운영으로 향촌의 사림의 지위는 약화됐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총액제가 먼저 일단 보십시다. 총액제라는 건 일단 이건 18세기에서 19세기에 중앙정부에 납부해야 될 세금이 있어요. 세금이 있으면 그 세금을 납부할 총액을 정부가 정해서 지방에 내려주면 그러니까 보통 세금 부여를 마을 단위로 하거든요. 마을 단위로. 그러니까 이거를 마을 단위에서 공동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동납을 해야 되는 제도인데 공동납을 해야 되는 제도 이거를 총액제라 그러는데 18, 19세기면은 이제 삼정의 문란이 일어나죠. 삼정의 문란이 일어나면서 아주 그냥 헬게이트가 돼가는데 당연하겠지만 이 삼정의 문란이 당연하겠지만 이것도 이 총액제로 전정이나 군정이나 환곡 같은 것도 총액제로 이제 계속 진행이 되는데 분홍층들이 양반들보다는 돈이 많은 분홍층이 이 총액제의 영향력을 많이 발휘하는 거예요. 양반층이 영향력을 많이 발휘하는 게 아니라 돈 많은 애들이 당연히 세금 내는데 영향력을 많이 발휘하겠죠. 그러니까 분홍층의 뭐가 세지고 조선 후기니까요. 분홍층의 영향력이 올라가고 상대적으로 누구는 양반 사족들의 세력은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 거죠. 일단 조선 전기도 아니고요. 조선 후기에 중앙정부의 세금을 공동납하는 건데 당연히 누구의 영향력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 돈 많은 사람들인 분홍층들의 영향력이 강해질 수밖에 없더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60번이고요. 그 다음에 163번입니다. 기억에 대한 설명이네요. 주세붕 공이 풍기군수가 되어 묘를 창건했다. 이게 나오는데 주세붕이라는 사람 딱 나오면 여러분 딱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주세붕은 서원이요. 어디? 백운동 서원. 네.
주세붕 나중에 네임 바뀌죠? 뭐라고요? 소수서원으로 바뀌고 최초의 사액서원이죠. 최초의 사액서원. 왕이 현판을 써준 최초의 사액서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최초의 서원이고 서원이 여기서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서원에 대한 설명이죠. 이거는 서원 물어봅니다. 서원. 네, 서원이고. 그러니까 당연하겠지만 선현의 제사와 교육, 예. 그 다음에 학파 분야를 결심시키는 구심점이 됐고 지방 유학자들의 사회적 위상을 높여주는 것도 맞고 수령 보좌를 목적으로 설치된 자문기관은 우리가 유향소라고 하죠. 유향소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원으로 보시면 안 되겠습니다. 서원은 유향소하고는 다른 거니까요. 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보시죠. 참 안타까운 건 문제를 다 설명하고 싶은데 그러기엔 우리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문제가 거의 700페이지 가까이 되는 책에 문제를 다 설명하면 여러분 죽습니다. 강의 듣다가. 그러니까 좀 어려운 문제들, 좀 난이도 있는 문제들 위주로 여러분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 문제 위주로 설명하고 있어요. 처음에 제가 이 책을 이제 준비하고 이렇게 했을 때 문제를 이제 검토하고 만들었을 때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1000페이지였습니다. 1000페이지. 기억이 대단하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문제 1400문제 있었어. 1400문제. 예, 그래서 제가 그거 다 풀면 여러분 죽을 거라고. 그래서 이제 좀 줄였죠. 많이. 줄여서 거의 한 200페이지 넘게 줄여가지고 만든 게 지금 600페이지인 겁니다. 예. 600페이지 맞나? 700페이지인가요? 700페이지? 690 몇 페이지까지 있던데? 네. 자, 165번 보시죠. 다음 내용과 같은 시기에 시대 상황을 바르게 설명한 것. 지방고을의 향전은 마땅히 금지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수령이 이에 따라 한쪽으로 올리고 내리는 경우가 없지 않은 뚜루룩 보시면 이건 뭐냐면 그 여기 보시면 향임을 임명할 때 향전이죠. 여기 향전이라는 단어를 잠깐 보세요. 전투할 때 전자예요. 전투할 때 전자. 그러니까 향전이란 건 뭐냐면 이게 왜 이게 이제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원래 조선 전기에는 향촌의 지배계층은 당연하겠지만 선비들입니다. 지방사족. 그러니까 향약과 이 유교윤리의 보급과 함께 향약을 통해서 지방에 나름 이빨을 깔 수 있는, 나름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많이 올라가는 게 조선 전기의 지방사족들이죠. 이게 확실하게 확 변하기 시작한 게 양난 이후예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로 조선 후기가 되면 그 이양법의 발달과 더불어 분홍층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원래 전통적으로 지방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사족들이 이 분홍층이 성장하면서 이 분홍층이 지방 사족들이 갖고 있는 영향력에 대해서 배틀을 걸고 이 둘이 서로 박 터지게 싸우는 겁니다. 박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이걸 뭘 놓고 싸워? 향임직이라는 이 직책을 걸고 박 터지게 싸우는 거를 우리가 향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둘이 싸우는 걸 향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대표적인 향임직이 유향소의 간부직이라고 할 수 있는 좌수와 별감 같은 거. 유향소의 뭐 좌수와 별감 같은 이런 직책들을 놓고 서로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 후기에 이 분홍층을 요호부민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요호부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이렇게 참여를 하려고 애를 쓴 거죠. 자, 그래서요, 조선에서는 향리를 없애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선 후기에 가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장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약해지죠. 사족들이 지방 사족들의 힘이 약해지죠. 이거에 여기에 반대급부로 누구의 힘이 올라가는 거예요? 지방관과 향리의 파워가 올라갑니다. 지방관과 향리의 파워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향리를 없애는 건 전혀 관계 없는 얘기고요. 농민들은 향외에서 점점 배제돼 갔다. 아니죠. 여기 농민들 중에 경제적으로 성공한 부농층들은 향회에 돈을 내고 들어가 버리는 거지. 향안에 이름을 올리고 향회에 들어가는 케이스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배제됐다는 건 틀린 거고요. 수령의 향촌 지배가 약화된 게 아니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방 사족 세력이 약해지면서 지방관의 파워는 늘어나는 거니까 점점 강화돼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향임직이 요호부민에게 헷갈리시면 부농층들에게 뭐 되기도 했다? 네, 매매되기도 했습니다. 매매되기도 했어요. 네, 돈 많은 애들이 뭐 밀고 들어가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답은 바르게 설명한 거니까 3번 되겠습니다. 네. 요거 향전이라는 게 뭔지만 좀 아시면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향전이라는 건 다시 한번 지방 사족들, 조선 전기서부터 있었던 지방 사족들이 주로 향임직을 유양소의 좌수나 별감 자리를 독차지하고 있었는데 조선 후기가 되면서 분홍층이 성장하면서 얘네들이 이거를 밀고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 둘이 서로 싸우기 시작한 거고 당연히 밀고 들어오는 과정에서 당연히 뭘로 밀고 들어왔겠어요? 돈으로 밀고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요 부민에게 매매되기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죠. 168번입니다. 68번. 다음 향촌사회 변화에 대응한 양반층의 움직임으로 옳은 거. 지금까지 향촌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던 양반은 새로 성장한 분홍층의 도전을 받았다. 경제력을 갖춘 분홍층은 드드드드. 여기 보시면 옳은 거죠. 도전을 받았다. 경제력을 갖춘 분홍층은 수령을 중심으로 한 관공과 결탁해서 향안의 이름을 올리려면 향해를 장악해서 향촌사회의 영향력을 키우겠다. 분홍층은 종래의 제지사족이 담당하던 정부의 부세제도 운영에 적극 참여했고 향임직에 진출하거나 기존의 향촌 세력과 타협하면서 상당한 지위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양반층의 움직임이죠. 그죠? 그래서 강조되는 게 뭐예요? 이후에 족보 같은 게 그래서 강조되는 거예요. 응?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자, 향도는 여러분 고려시대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당연하겠지만 납속체계 확대 시행을 양반층의 결속을 위한 지지할 리가 없죠. 양반층이 늘어나는 바람에 이 사단이 벌어진 건데 그리고 납속책은 결과적으로 누구를 늘려요? 분홍층의 성장만 갖고 오게 되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이 양반층은 좀 쉽게 예상할 수 있어요. 자기들끼리의 결속력을 어떻게든 높이려는 시도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중의식을 고양하고 문중 서원이나 사후의 건립을 추구하는 거죠. 특히 뭐 문중을 빛낸 인물들 모시고 막 이런 거. 자, 향회를 통한 수령권의 견제와 이서층의 통제를 강화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서층은 향리입니다. 향회를 통해서 견제를 강화하지 못하죠. 네, 분홍층들이 밀고 들어가면서 오히려 수령권이 강화되는 현상이 나타나니까 그냥 뭐 의미 없는 기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천주교의 박해는 주로 천주교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주로 이제 활약을 하게 되는 거는 바로 누구들 덕이냐면 남인 사상가들의 덕입니다. 그러니까 남인 세력들은 이제 정조의 탕평책으로 어느 정도는 이제 뭐 자리를 잡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 조선 사회의 주류 관직에서 좀 멀어졌죠.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사상을 받아들이거나 또 북학파 출신들이 새로운 사상을 받아들이거나 이러면서 서학을 들고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서학이 유입이 되면서 우리나라는 천주교의 그러니까 기독교의 발달이 되게 특이합니다. 서학이 유입되면서 자체적으로 신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전 세계에서 기독교의 그 전파 과정에서 되게 유일한 되게 예외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나라는 선교사가 들어가서 거기서 뭐 몇 명 죽고 뭐 이러면서 그 종교가 전파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자체적으로 만들어진다고. 막 자체적으로.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하나 등장하죠. 이승훈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혼자서 공부하다가 신앙으로 이걸 받아들이고 중국으로 가서 세례를 받죠. 최초의 영세를 받습니다. 최초의 영세를 받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구를 데리고 들어오려고 하냐면 주문모라고 하는 중국 신부를 데리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시도합니다. 데리고 들어오려고 시도를 하고 그러다가 일이 빵 터진 게 바로 뭐냐면 이러면서 이제 조금씩 서학이 확대되고 있었죠. 여기에 대해서 정조와 최재공은 서학이라는 학문이 좀 이런 조선의 그 가치 체계와 맞진 않지만 어차피 정학이 바로 서면 위학은 물러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딱히 서학에 대해서 안 좋은 대안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박해하려고 시도를 하진 않았죠. 그런데 일이 빵 터진 게 바로 뭐냐면 정조가 죽기 얼마 전 1700 문 닫아야 돼. 자, 1791년에 선생님 꼬맹이가 와가지고 제 아들 말고 1791년에 이 윤지충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어머니의 신주를 불태우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모친 신주 사건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확 불태우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게 조선 사회에 완전 충격을 준 거죠. 조선은 제사를 지내는 걸 되게 중요시하는 유교적 가치관의 사회인데 이 신주를 미신이라고 해서 확 불태우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선 사회에 이 서학이 이대로 놔두면 큰일 나겠구나라는 걸로 받아들여지는 사건이 일어나서 이거를 계기로 뭐가 일어나냐면 신해 박해가 일어납니다. 1791년에 신해 박해가 일어납니다. 신해 박해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신해 박해에서 꽤 많은 사람들이 다치게 되는데 이러다가 1801년에 신유박해가 터지죠. 신유박해는 이제 정조가 죽었어요. 1800년에 정조 사후 그 권력을 쥐고 있던 노론 세력들이 그 노론 벽파들이 특히 그 정조가 되게 잘 챙겼던 시파들을 날려버리기 위해서 시파들을 정제해서 제거하기 위해 약간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한 박해 사건이죠. 이 신유박해에서 아까 전에 최초로 갖고 왔던 이승훈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다산 정약용내 삼형제, 그러니까 정약종, 아까 전에 데리고 왔던 그 중국 승려 있죠? 중국의 그 선교사 있죠? 중국 신부? 이런 사람들이 죽어요. 여기에 플러스 한 300명 정도가 죽습니다. 여기에 한 300명 정도가 죽고 이 양반들이 죽고 그 다음에 정약용이라든가 정약전 이런 사람들이 얼루 가고 정약용은 강진으로 유배 가고 이런 사람은 유배를 갑니다. 거의 한 20년 가까이 유배를 가고 이런 신유박해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거의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일어나는 번화죠. 그러다가 이 양반이 황서영 벽서 사건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뭐냐면 이 황서영이라는 사람이 이 신유박해의 전말,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박해고 종교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이런 정치적 박해다라는 거를 전말을 써서 청나라에다가 군대를 보내서라도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좀 얻게 해달라라고 이런 백서를 써서 보내려는 찰나에 이게 걸리죠. 이러면서 어마어마하게 더 탄압이 세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황서영 백서 사건의 이 과정에서
이제 1839년에 기해박해가 일어나고, 기해박해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1836년에 39년에 기해박해가 일어나고요. 이 기해박해에서 거기 그 보기 2번에 있는 173번 문제를 잠깐 볼까요? 여기에서 여기 상제상서라는 거를 이 정제상이라는 사람이, 참고로 정제상은 정약종의 아들이죠. 여기서 죽은 정약종의 아들 정제상이 상제상서라는 거 올리고, 그 다음에 최고 하이라이트는 1866년에 흥선대원군 때 일어난 병인박해죠. 이게 일어나면서 거의 뭐 결정타 한 8,000명 죽으니까, 자 요렇게 되는 사건들이 기본적으로 천주교의 흐름입니다. 신해박해, 신유박해, 그 다음에 황서영 백서 사건, 기해박해, 병인박해까지 어느 정도 흐름을 좀 아시면 좋겠어요. 그럼 문제를 갑시다. 171번입니다. 자, 다음에 교서가 발표된 시기의 정치 상황으로 가장 적절한 건데, 조선왕조 실록에 적혀 있고 이승훈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승훈은 예산 귀환 보내고, 자 여기 보십시다. 이거는 뭐냐면 정조 때 있었던 정조의 척사교소예요. 정조의 척사교소입니다. 정조의 척사교소.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얘기죠. 정조는 어떤 걸로 일관했다? 정학이 바로 서면 사학이 들어올 틈이 없다. 그러니까 딱히 그냥 주모자인 이승우는 귀향을 보내지만 다른 거는 건드리지 말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조 때 척사교소니까요. 이거를 보시면 뭐? 네, 요거죠. 네, 탕평 정치가 시작되고 속대전이 편찬되는 건 영조 때고, 환국 정치가 일어나는 건 누구 때? 숙종 때고요. 훈구 세력이 등장하는 건 언제? 훈구 세력이 등장하는 건 15세기죠. 15세기, 14세기, 15세기 훈구파 얘기니까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2번이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 천주교 박해는 약간 정치적인 내용들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172번. 참고로 171번에 그 3번에 보시면 장길산의 농민군이 봉기하는 것도 숙종 때니까요. 보시면 되겠고요. 172번입니다. 조선 후기 천주교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예요. 기해사옥 때 흑산도로 유배를 간, 여기 기해사옥이라는 건 아까 제가 여기 있던 기해박해 때죠. 기해박해 때. 이 기해박해 때 흑산도로 유배 간 정약전은 그 지역의 어류를 조사한 자산 어보를 저술했다. 정약전이 유배를 간 건 기해사옥이 아니라 신유박해 때입니다. 1801년에 일어난 신유박해 때, 여기 신유박해 때 정약전이 유배 간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1번이 틀렸어요. 안종복은 성리학의 입장에서, 안종복 하면은 기억나시나요? 그 울릉도. 네, 성리학의 입장에서 천주교를 비판하는, 맞나? 헷갈려요. 죄송합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안종복은 성리학의 입장에서 천주교를 비판하는 천황문답을 저술했다. 이거는 이제 이거 맞는 얘기죠. 그래서 공소학파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공소학파.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성호 이익하고 안종복이라는 사람이 비판한 거죠. 이익은 서학변이라는 책을 썼고, 그 다음에 1791년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윤지충이라는 사람이 어머니의 상에 유교식을 거부해서 천주교를 없애고 제사를 지내, 신주를 없애버리고 제사를 지내서 권상영과께 처형한다. 이게 이제 윤지충 모친 신주 사건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 사건인데, 네, 여기에서 신해박해가 터진 거죠. 그 다음에 신유사옥 때 신유박해 황사영은 군대를 동원해서 조선의 신앙의 자유를 보장해달라는 서신을 북경에 주교에 보내려다 이게 또 맞는 얘기. 기본적으로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기억합시다. 아시면 쉬워요. 이거 알면 쉬워요. 요거 알면 쉬워요. 자, 173번. 2014년에 요거 이제 작년 문제죠. 2015년 서울시 구급 문제인데,
미술친 기억과 관련된 직접 관련된 천주교와 박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프란체스코 교황이 벌써 온 지가 몇 년 됐네요. 네, 예. 서소문 성지를 밖에서 황사영 백서로 알려진 황사영도 이곳에서 처형됐다. 네, 이거 뭐야? 신유박해 얘기하는 거죠? 신유박해? 이거는 뭐야? 신의 박해. 1791년에 일어난 신의 박해. 1791년에 일어난 신의 박해고요. 정화상은 상제상서를 통해서 포교의 정당을 주장한 건 어디요? 1839년에 기해박해 때 얘기를 합니다. 기해박해 때 일어나는 일이고요. 기해박해 때 일어나고 순조 주기 후 정권을 장악한 노론벽파가 반대파를 정계에서 제거하기 위한 게 바로 신유박해. 네, 1801년. 그러니까 요거가 되겠죠, 요거. 답은 3번이 되겠고. 대원군 집권기에 발생한 대규모 박해, 프랑스 선교사. 이게 바로 1866년에 일어난 병인박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3번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 박해 흐름이나 순서 기억해 주세요. 오케이. 자, 농민봉기 갑시다. 조선 후기의 농민봉기 중에 가장 대표적인 농민봉기는 임술농민봉기가 되는데, 자, 시기순으로 신라부흥을 외친 농민들의 봉기. 자, 원종과 애노의 난, 요게 이제 신라 진성여왕 때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경주와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신라 부흥을 외친 농민봉기면 요거는 그 김삼이 효심의 난입니다. 김삼이 효심의 난. 요거는 고려 때고 무신정권 때 일어난 거죠. 그 다음에 서북지방의 대상인 향인층 부사 농민들이 연합해서 타파를 이끌고 일어난 서북지방의 타파를, 이게 이제 홍경래의 난이죠. 홍경래의 난. 네. 서북지방 하면은 뭐. 자, 부월산을 본거로 예, 임꺽정. 네. 니은이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 기억, 그 다음에 리을인가요? 예. 임꺽정의 난이 좀 더 먼저입니다. 이게 명종 때 일어나는 거고, 홍경래의 난은 순조 때 일어나는 거니까, 네. 리을 디귿 순이가 답이 4번 되겠네요. 왜?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뭐 쉽게 갑시다. 자, 모셔볼게요. 다음에서 서술하고 있는 인물에 대한 설명. 자, 도적무리는 조선 전기 도적 가운데 가장 컸고 명종 14년에서 17년까지 주로 활동했다고 해서 방금 전에 앞에 문제에서 기억하시나요? 명종 때라 제가 썼었죠? 자, 누구? 이거 임꺽정입니다. 임꺽정. 자, 임꺽정을 기억하셔야 될 상황이 몇 개가, 첫 번째는 명종 때고요. 그 다음에 9월산을 메인 아지트로 삼았다는 거. 그리고 이 양반들은 뭐라 그럴까요? 그 부자들의 재산을 뺏어서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의적 활동도 했습니다. 의적 활동도 했어요. 그리고 뭐 쭉 보시면 되겠죠? 쉽게 그냥 갑시다. 광대 출신으로 숙녀 세력과 함께 본캐에서 서울로 들어가렸다. 이거 광대 출신의 도적. 이거는 장길산입니다. 소설 장길산을 좀 읽어보셨으면. 숙종 때 사람이죠. 숙종 때 장길산이고요. 그 다음에 허균이 이 인물을 주인공으로 해서 정치부패당을 비판한 홍길동전. 실제로 홍길동이라는 사람은 실제로 존재했던 도적 이름입니다. 실제로 존재했던 도적 이름인데 연산군 때 활동했던 되게 유명한 도적입니다. 조선의 3대 도적 그러면 장길산, 임꺽정, 홍길동 이렇게 잡으니까. 예. 성우 이익이 그렇게 얘기했죠. 예.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대동계는 여러분, 대동계는 뭐죠? 이건 기추국사 얘기하는 거죠. 정철이 일으켰던 기추국사. 갑자기 헷갈린다. 정열입의 난. 정열입의 난. 예. 이 정열입의 난은 조금 후대 역사가들의 이 평가가 좀 갈리는데 정말 반란이다라는 것도 있고, 아니면 선조가 이
호남 동인들의 세력을 잡기 위해서 송강 정철을 이용해 가지고 다 잡아 죽인 거 아니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설이 좀 갈리는 뭐 반란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한 사건이 바로 기초국사죠. 그래서 그 이발인가요? 이 집안의 후손은 송강 정철하면 이를 뿌득뿌득 간다는 설이 있습니다. 자, 옳은 거니까요. 옳은 거. 인걱정 얘기하는 거니까 요게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선의 사회사를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엔 조선의 문화사 파트를 하게 되게 텐데 조선의 문화사도 꼭 내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성리학의 기본적인 흐름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역사서라든가 아니면은 실학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좀 만만치가 않으니까 같이 공부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고생하셨고요. 거의 1시간 됐네요.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